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 불안전 판매 관련 소식입니다. 5개 은행의 대표 사례 배상 비율이 나왔습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농협은행에서 5천만 원 규모로 홍콩 ELS에 가입한 70대 A씨. 손해액 2,600만 원의 65%인 1,690만 원을 배상받게 됩니다. 은행의 설명,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드러나 기본 배상 비율이 40%로 정해졌고 A씨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점, 예적금 가입 목적이었다는 점 등이 인정돼 30%포인트가 추가 가산됐습니다. 홍콩 ELS 최다 판매사인 국민은행에 4천만 원을 넣었던 B씨도 기본 배상 비율 30%에 가상 요인이 합쳐져 손해액 1,900만 원의 60%인 1,14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은행을 통해 6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손해입은 C씨는 손해액의 30% 배상률이 책정됐습니다.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 의무 위반이 확인돼 30%의 기본 배상 비율 등을 인정받았지만 과거 지연 상환을 경험했고 투자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해 10%포인트가 차감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산정한 은행별 대표 사례 배상 비율은 30에서 65%. 약 5년 전 DLF 사태 당시 최대 비율이 80%였는데 이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배상 비율은 판매사와 분쟁조정 신청자가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기본 배상 비율이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배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 금융사고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책무 구조도 도입이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김동필 기자, 우선 책무 구조도 어떤 개념인가요? 네, 일단 책무구조도는 간단히 말해서 금융사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 통제 대상 업무와 범위를 금융사가 스스로 사전에 정하는 걸 말하는데요. 해당 업무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무구조도에 따라 경영진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는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는 지난해 말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는데요.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지주와 은행이 오는 7월로 가장 빠르고요.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대형증권사는 내년 7월까지, 이외는 내후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관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데요. 증권사와 선물회사, 자산운용사와 부동산 신탁사 등 각 업권별로 직무를 분석해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요구하는 내부 통제 기준을 담을 예정입니다. 조직구조와 임원별 책무 분배 방식을 담을 가이드라인은 중복 없이 분배될 수 있도록 세분화할 예정인데요. 발생 가능한 내부 통제 위험 요인과 관리 방안, 자격 요건과 임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비롯해서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금투협은 정확성 검토를 거쳐서 내년 초쯤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정리에 돌입했죠. 부실 위험이 높은 저축은행 업계도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더 조성해서 대비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2천억 원 어디에 쓰이나요? 네, PF 정상화 펀드는 주로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PF 부지와 부실 채권을 매입한 뒤 사업성을 갖춘 현장으로 개선하는 재구조화를 지원합니다. 앞서 330억 원 규모의 1차 펀드가 자금 지원을 마쳤는데요. 1차 펀드와 비교해 규모를 6배나 키운 겁니다. 또 참여 저축은행 수도 10곳에서 22곳으로 늘었습니다. 지원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금을 수혈하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용되며 펀드 구성을 서둘러서 반기 결산 전까지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축은행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 그런 뜻이죠? 네, 저축은행의 PF 연체율 상승률은 다른 업권보다 가파른데요. 전 금융업권의 PF 연체율이 최근 1년 사이 2배 넘게 뛴 반면에 저축은행은 3배 가까이 급증해 7%에 육박했습니다.
게다가 당국의 더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저축은행의 관련 손실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 민간 신용평가사에선 이에 따른 손실인식 확대로 저축은행이 1조 원에서 최대 3조 3천억 원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저축은행 중앙회 측은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해 9년 만에 적자를 본 데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보니 업계에선 충당금을 일시에 반영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쌓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에 앞서 1, 2년 먼저 청약을 시행하는 제도죠.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한 건데 실제로는 공사가 늦어지고 입주도 미뤄지면서 결국 3년 만에 이 제도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윤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던 보금자리 주택은 입주가 지연되는 문제로 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 속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사전 청약을 재도입했지만 또다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청약을 받게 되면서 본 청약이 2, 3년 늦어지는 단지가 속출한 겁니다. 정부는 사전 청약 제도를 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에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법정 보호정의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과 같이 장애 요소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제도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 2천 가구 규모,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고 그나마 본청약 시기를 제대로 지킨 곳은 한 곳에 불과합니다. 공급에 대한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인허가 물량을 통한 착공이라기보다는 사전 청약을 통해서 저렴하게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마련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공사비가 올라간다든지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저렴한 가격에 미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며 아파트 수요자에게 희망 고문을 줬던 사전 청약은 10년 전 실패만 답습하고 퇴장하게 됐습니다. SBS 비즈 인재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폐지되면 억울한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부가 본 청약 지연 단지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어서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 청약이 미뤄질 경우 당첨자들의 피해는 입주 예정일이 연기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입주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전월세 추가 계약을 해야 하고 대출이자 등 비용 부담도 늘어납니다. 올해도 본 청약 예정 단지 중 상당수의 지연이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9월과 10월에 본 청약이 예정됐던 사전 청약 단지 총 8곳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연을 막을 수 없다면 당첨자들의 피해라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LH는 그간 본 청약 한 달에서 2달 전에 지연 여부를 안내해 왔지만 사전 청약 당첨자가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 미리 알릴 계획입니다. 9월에서 10월 본 청약 예정 단지 중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7개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으로 11월에서 12월 본 청약 예정 단지는 다음 달 중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본 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에 계약금 일부를 조정하고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해서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당첨자들이 임시 주거를 원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수출입 물가가 넉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김기호 기자, 지난달 수출과 수입 물가 상황 어땠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수출입 물가 지수를 보면 지난달에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수출 물가는 전년 대비 6.2%, 전월 대비 4.1% 올랐는데요.
4개월 연속 상승으로 월간 상승폭은 지난 2022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와 전자, 광학기기 제품이 7% 넘게 오르면서 전체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D램 가격이 16%, 플래시 메모리가 11% 넘게 올라 반도체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한편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3.9% 상승하면서 역시 넉 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가 5% 상승했고 중간재는 1차 금속 제품 등이 뛰면서 3% 넘게 올랐습니다. 개별 품목 중에는 커피가 많이 올랐는데요. 3월보다 15% 가까이, 1년 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급등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오른 요인은 뭔가요? 네, 먼저 수출은 환율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67.83원으로 3월 대비 3% 가까이 올랐는데요. 수출 물가는 원화로 환산되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계약 통화 기준 수출 물가는 전월보다 1.6% 상승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수입 물가는 환율 상승이 부담이 됐는데요. 여기에 국제 유가도 올랐습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4월 유가는 배럴당 평균 89.17달러로 전월 대비 6% 가깝게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국제 유가가 3월 수준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중동 정세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기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첫 민생 토론회에서 노동약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노동사건은 통상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먼저 거치게 되는데 당사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 3심제에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사실상 5심제 구조라 이원적 구제 절차로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법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첫 설치 제안이 이뤄졌지만 입법 단계에서 찬반 양론에 막혀 20년째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노동약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과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미술품, 귀금속을 구입하거나 재산을 몰래 숨기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술품과 명품 가방이 집안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서랍 안엔 귀금속과 상품권까지 가득합니다.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도 강제 징수를 피한 A씨는 자녀 명의로 된 고가의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왔습니다. 지인 명의로 아예 미술품을 미술관에 보관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 개인 금고 등을 구입하여 재산을 숨긴 체납자와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41명에 대해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옷장이나 싱크대에 외화나 현금을 숨겨두거나 서랍에 개당 1,2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명품 시계를 숨기는 방식으로 징수를 피한 고액 상습 체납자 300여 명도 적발됐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뒤 현금을 몰래 받거나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골프 회원권을 양도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재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변칙적인 수법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는 285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가상자산 매각에도 나섰습니다. 지난 3년간 압류한 가상자산 1,080억 원 중 946억 원은 현금으로 징수를 마쳤고 11억 원은 직접 매각해 현금화했습니다. 국세청은 남은 123억 원에 대해서도 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더했습니다. 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가 혈액암 치료를 받았다며 가입한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3억 7,8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일부 설계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끼로 고객을 모집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보험산업 종사자라는 전문성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처럼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 설계사와 개인보험 대리점 21명에 대한 처분 예고를 공시송달로 통지했습니다. A씨처럼 진단서 위조 외에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가짜 홀인원, 자동차 보험 가입기간 조작 등 각종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이들은 보험 사기 금액과 수법의 심각성 등에 따라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또 경찰 고발 등 사법 조치도 예정돼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의 보험 사기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를 저지른 설계사는 지난해만 모두 1,800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특별법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수사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하고 적발도 강화하고 그러려는 움직임이죠.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실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초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 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이 무산되면서 적발과 처벌은 당분간 수사 역량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일가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화해하자던 형제들이 결국 회장인 어머니를 지주사 공동대표에서 해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전에 이사회를 열고 송영숙 회장의 공동대표 해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한미사이언스는 차남 임종훈 이사의 단독 대표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앞서 장남 임종윤, 차남 임종훈 이사는 송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지난 3월 표 대결까지 간 끝에 승리했습니다. 이후 가족 간 화합을 강조하며 모자 공동대표를 선언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특히 임원 인사와 투자 유치 등을 두고 어머니와 견해차가 유달리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잡음을 우려해 해임에 반대했던 장남도 결국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임 등 이사회 최종 결의 내용은 오늘 안에 공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간 형제 측이 추진해온 해외 사모펀드 등 투자 유치에 협조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송 회장의 경우 대표직은 잃었지만 내년까지 사내 이사직은 유지합니다. 다만 갈등이 표면화된 이상 계열사 이사진 등에 대한 형제 측의 물갈이 인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선 장남 임종윤 등 4명이 신규 이사로 들어가면서 현 대표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비상장사 투자로 재테크하시는 분들 눈여겨볼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으로 비상장사 재무제표의 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 지웅배 기자, 지금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회계 기준은 크게 국제 표준인 IFRS와 국내에서 써왔던 KGAAP, 이른바 K갭으로 나뉘는데요. 상장사들은 IFRS 적용이 의무지만 비상장사는 아직 상당수가 K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K갭은 디지털 언어로 작성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비상장사의 재무 정보를 효율적으로 비교하고 따져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령 금융사가 대출해줄 때나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매길 때 일일이 기업별 재무제표를 내려받아야 해 그 과정이 길게는 수개월씩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를 전산화한 텍사노미로 정리하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간 재무제표 비교가 수월해지고 해당 기업은 따로 영문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재무제표가 자동으로 번역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 텍사노미 구축으로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 기관들의 비상장 기업 투자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 기자,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비상장사의 재무제표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언제 완료되는 건가요? 네, 텍사노미 구축 관련 입찰 공고는 앞서 지난 3월에 났습니다. 하지만 지원업체 자격 미달로 오는 21월 1일까지 재모집 공고가 진행됩니다. 금감원은 이달까지 개발업체 선정을 마치고 올해 안에 사업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개정 과목과 주석 양식 등을 분석해 표준 체계를 구성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이후 구성된 텍사노미를 기반으로 비상장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내년에 관련 가이드라인도 배포됩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미국 물가지표 발표와 휴일을 앞두고 국내 증시가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융시장 마감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장 초반 개장부터 마감까지 전형적인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2720선 후반 근처에서 소폭 반등하며 제한적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하루 종일 2720선을 맴돌던 코스피는 2730선 안착을 오후 한때 시도하기도 했지만 재차 오름폭이 줄며 조금 전 장 마감 동시효과에 진입했습니다. 내일 휴일과 오늘 저녁 미국 4월 생산자 물가지수, 또 내일 저녁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도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순매수에 나섰지만 800억 원, 900억 원에 그치고 있고 개인만 1,6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도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2차전 지주가 1% 넘게 오른 반면 기아와 삼성전자가 1% 안팎, KB금융이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낙폭 과대 인식 속에 1% 반등하며 86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이 1,900억 원, 기관이 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환율 흐름도 비슷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물가지표 경계감에 환율 움직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소폭 오른 1,360원대 후반 거래를 이어갔지만 반등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의 4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경계감이 유지되며 달러 매수 심리가 유지됐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우려 속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나란히 0.1% 하락 중입니다. 반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0.1%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전 세계 근로자 4명 중 3명은 직장에서 인공지능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발표한 업무 동향 지표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근로자의 75%, 한국 근로자의 73%가 직장에서 AI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현지 시간 13일 AI가 쓰나미처럼 세계 노동시장을 강타하고 있다며 향후 2년 내 선진국 일자리의 60%, 전 세계 일자리의 40%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경기 서부와 남부, 경북 곳곳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청정하고요. 워스트 지역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덥겠습니다. 다만 저녁 무렵에는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 쌀쌀해지는데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건조하고요.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고요. 그 밖의 날의 공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